대감님, 오늘 밤 마당에서 빗자루 쓰는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로 문 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만약 궁금함을 참지 못해 문틈으로라도 밖을 엿보시는 날엔 대감님의 목숨은 오늘로 끝이 나옵니다. 시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한겨울 서리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 고작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 강희가 조선의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리던 최정승의 앞길을 막아서며 뱉은 말입니다.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사흘 전 달령제 고갯마루의 누추한 주막에서 주인에게 죽도록 매질당하던 것을 최정승이 단돈 보리쌀 한 말에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데려온 보잘것없는 아이였지요. 꾀죄죄한 몰골에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입을 꾹 다문 채 밥이나 축 내는 식충이인 줄만 알았더니 이 아이의 눈빛이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울고 있습니다. 산이 화가 났어요. 곧 피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도대체 보리쌀 한 마리라는 헐값에 사온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조정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잔뼈가 굵은 노련한 정승이 왜 이 어린아이의 기괴한 경고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12살 소년이 감춘 무서운 비밀과 오늘 밤 정승의 유백일에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암투.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조선을 뒤흔든 그날 밤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해 조정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던 조선 중기였습니다. 대궐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아침에 정사를 논하던 대감이 저녁에는 역적으로 몰려 거적대기에 실려나가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평생을 청렴과 강직함으로 버텨온 최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임금과 백성만을 생각하는 충신이었으나 권력의 눈먼 간신 김판서 일당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결국 김판서는 교묘한 함정을 파서 최정승에게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임금은 간신들의 혀놀림에 속아 최정승을 저 멀리 남쪽 끝자락으로 유배 보내라는 명을 내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가뭄으로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다 끝내 고향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거나 떠돌이 거지가 되었답니다. 고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굶어 죽는 자들의 시신이 길가에 방치되는 비참한 광경이 일상이 되었지요. 최정승이 포졸들에게 압송되어 넘어야 했던 달령제 고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이 우거진 그곳에는 나라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포악한 산적대가 들끓고 있었지요. 관군들조차 달령제를 넘느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게 낫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대감님, 이 고개는 낮에도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합니다. 밤이 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압송을 맡은 포졸들은 겁에 질려 발을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승의 마음은 본인의 안위보다 도탄에 빠진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유배지에서 죽는다면 이 나라는 저 간신들의 손에 무너지고 말 터인데 정승 일행이 달령제 초입의 주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굶주린 백성들을 약점으로 잡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고
그 마당 한 구석에서는 한 소년이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신음하고 있었지요.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소년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술과 빚을 핑계로 아이를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밥 한 덩이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산더미 같은 장작을 폐게하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빠지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지요. 정승은 그 비참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유배를 가는 죄인의 몸이었으나 가슴 속 깊이 박힌 민초들에 대한 연민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최정승 일행이 달령제 입구에 낡고 허름한 주막 귀곡정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스산함을 더했지요. 정승이 말해서 내려 먼지를 털어내기도 전 마당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채찍 소리와 비명이 정승의 귀를 찔렀습니다. 이놈아, 내 애비가 처먹은 술이면 말인데 겨우 이만큼 장작을 패고 주저앉아 오늘 밤 안에 저 산더미 같은 나무를 다 패지 못하면 내 놈 가죽을 벗겨서 멍석을 만들 줄 알아라. 주막 주인인 억쇠는 돼지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얼굴을 붉히며 가느다란 소년의 등을 향해 가죽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은 이미 터지고 갈라져 떼자국 섞인 핏물이 번져 있었지요. 하지만 소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무거운 도끼를 다시 치켜들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정승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록 자신은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는 처지였으나 일평생 백성을 자식처럼 아껴온 그에게 아이를 짐승처럼 다루는 모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멈추게, 여복의 주인장, 어찌 어린아이에게 저리도 모질게 구는가. 최정승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주막 주인 억쇠는 힐끗 정승의 차림새를 보더니 코방귀를 꼈지요. 아이고, 유배 가시는 대감님 아니십니까? 제 물건 제 마음대로 다루는데 웬 참견이랍니까? 이놈 아비가 여기서 술만 처먹다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빚을 이놈이 몸으로 갚는 중이니 상관 말고 드실 술이나 시키쇼. 정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본인도 가진 것이라곤 유배지에서 먹을 비상식량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 빚이 얼마인가? 내가 대신 갚아줄 터이니 이 아이를 내게 넘기게. 주변에 있던 포졸들과 하인 박씨가 깜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대감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이신데 누굴 거두신단 말씀입니까? 저런 식충이를 데려가면 짐만 됩니다. 하지만 정승은 흔들림 없이 주인 억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쇠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보리쌀 한 말 내놓으쇼. 그럼 이놈의 노비 문서고 빚 문서고 싹 다 태워버릴 테니. 당시 가뭄으로 보리쌀 한 말은 금값과 같았습니다. 정승은 주저없이 말 한 장에 실린 보리 주머니를 풀어 억쇠에게 던졌습니다. 보리 가마니를 받아든 억쇠는 입이 귀에 걸려 아이를 정승 쪽으로 밀쳐버렸지요. 그렇게 단돈 보리쌀 한 말에 자유의 몸이 된 소년, 강인은 정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어찌 저 같은 것을. 강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정승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인자하게 웃었지요. 오늘부터 너는 내 마당을 쓸고 짐을 옮기는 아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행에 합류한 강희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승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던 행랑아범 박 씨는 강희를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야, 이놈아. 썩은 죽이라도 남으면 다행인 줄 알아라. 대감님이 널 사 오신 건 순전히 동정심 때문이니 밥값 못하면 당장 산속에 버려두고 갈 테다. 박 씨는 강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잠자리도 말들이 머무는 마굿간 옆 헛간을 내주었습니다. 강희는 차가운 바닥에서 얇은 거적대기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사람들은 강희가 밤만 축내는 애물단지라며 수군거렸고 포졸들은 장난삼아 강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일행은 달령제의 가장 험한 구간인 귀면암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이 노래지더니 숨조차 쉬기 힘든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감님, 큰일입니다. 이 가물어 터진 날씨에 갑자기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랍니까? 포졸들이 하늘을 보며 당황해할 때 강희가 갑자기 짐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숲의 흔들림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금 당장 저 바위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곧 물벼락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놈아, 비 한 방울 안 오는 가뭄에 무슨 물벼락이냐? 더위 먹었냐? 박 씨가 강희의 머리를 쥐어박으려 할 때였습니다. 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의 비가 아닙니다. 산 너머 저수지가 터졌습니다. 숲의 짐승들이 이미 산 정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10여 분 후면 이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정승은 강희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짐을 버리고 저 바위 위로 뛰어라. 정승의 엄령의 일행이 반신반의하며 바위산 위로 몸을 피한 지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우르릉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상류에서 터진 흙탕물이 거대한 용처럼 숲을 집어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바위 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포졸들과 박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강희는 그저 젖은 옷을 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땅의 진동이 달랐습니다. 숲의 숨소리가 멈췄지요. 저는 그저 산이 해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정승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리쌀 한 말에 사온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낸 귀인이라는 것을요. 정승의 놀라움과 박 씨의 시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달령제의 핏빛 노을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일행이 가지고 있던 식량과 물주머니의 절반 이상이 급류에 떠내려가 버렸지요. 설상가상으로 물러진 땅에서는 지독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올라와 사람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후 하늘은 다시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는 뙤약볕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구나. 얘들아, 어디 마실 물이라도 없느냐? 최정승을 압송하던 포졸 하나가 쩍쩍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산사태로 계곡물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가뭄 끝에 터진 물이라 그마저도 금방 땅속으로 꺼져버렸지요. 달령제의 한낮 더위는 사람의 진액을 말려 죽일 듯이 뜨거웠습니다.
대감님, 이대로 가다간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갈증으로 쓰러질 판입니다. 길도 잃었으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행랑아범 박 씨가 옷소매로 땀을 닦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은근슬쩍 강의를 째려보며 덧붙였지요. 아까는 운 좋게 산사태를 맞췄다지만 이제는 어쩔 테냐? 내 놈이 물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강희는 대답 대신 묵묵히 정승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사방의 공기를 음미하더니 정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이 근처에 용의 눈물이라 불리는 숨은 샘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산사태의 진흙도 닿지 않는 깊은 바위 틈입니다. 제가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말에 포졸들과 박 씨가 코방귀를 꼈습니다. 이놈아, 이 메마른 바위산에 무슨 샘이 있단 말이냐? 우리가 이미 이 근처를 샅샅이 뒤졌어도 물 한 방울 안 보였거늘. 박 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대감님, 저 어린 놈의 망언에 속지 마십시오. 저러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영영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정승은 강희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 산사태를 예견했을 때와 같은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좋다. 강희 내가 앞장서거라. 어차피 이대로 앉아 있어 봐야 죽음뿐이니 내 지혜를 한 번 더 믿어보마. 정승의 허락이 떨어지자 강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빗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길도 없는 덤불 속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지요.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죽지 않으려 강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희는 가끔 멈춰서서 빗자루로 땅을 툭툭 두드려 보기도 하고 나무십 뒤에 숨은 작은 벌레들의 움직임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강희야, 도대체 뭘 보고 길을 찾는 게냐? 정승이 궁금해 묻자 강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산의 혈맥은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저기 바위 틈에 낀 이끼의 색이 다른 곳보다 짙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근처에만 산비둘기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물의 냄새를 사람보다 1000배는 더 잘 맡습니다. 저는 그저 짐승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일행은 거대한 바위벽이 앞을 가로막는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박 씨가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막다른 길 아니냐. 이놈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포졸들도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벽 아래 빽빽하게 자란 칡덩굴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좁은 틈새가 나타났지요. 강희가 먼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잠시 후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님, 들어오십시오. 물을 찾았습니다. 정승과 일행이 반신반의하며 그 좁은 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부의 열기와는 완전히 차단된 서늘한 동굴 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 구멍에 모여 수정처럼 맑은 샘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곳이. 포졸들은 정신없이 달려가 물을 퍼마셨습니다. 박 씨도 염치불고하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들이켰지요. 물맛은 달고도 시원했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자 사람들의 얼굴에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실컷 마신 정승이 강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동굴의 존재를 어찌 알았느냐?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게냐?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산의 형세가 갈룡음 수형, 즉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니 반드시 이 절벽 아래에 물이 고인 안열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버님은 북방에서 군사를 이끄실 때 지형을 읽어 물과 길을 찾는 법을 제게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강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아이가 아니라 무서운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포졸들은 슬그머니 강희에게 먹을 것을 내밀기도 했고, 정승은 강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강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짓 감탄하는 척하던 박 씨의 마음 속엔 시커먼 도끼가 더 짙게 고였습니다. 저놈이 살아서는 내 계획이 무너진다. 김 판서 대감께서 보내신 자객들과 합류하려면 저 꼬맹이의 눈부터 가려야 해. 박 씨는 동굴 구석에서 조용히 품속의 밀서를 만졌습니다. 강희가 보여준 천재적인 능력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셈이었지요. 그날 밤 시원한 동굴 안에서 일행이 잠을 청할 때 강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품에 안은 채 동굴 입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지요. 숲의 바람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찾은 기쁨은 잠시일 뿐 진짜 피냄새 나는 위협이 발밑까지 다가왔음을 말입니다. 용의 눈물이라 불리는 샘물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일행은 다시 유배기를 재촉했습니다. 이제 강희는 더 이상 보리쌀 한 말짜리 식충이로 불리지 않았지요. 포졸들은 길을 가다 만난 산열매라도 발견하면 슬그머니 강희의 손에 쥐어주었고, 최정승은 말에 올라타서도 곁에서 걷는 강희와 사서의 구절을 논하며 그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자가 있었으니 바로 행랑아범 박 씨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최정승 가문을 모셔온 하인이었으나 실상은 김 판서가 오래전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최정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 그를 영원히 입막음하라는 비밀스러운 지령을 받은 상태였지요. 저 망할 놈의 애송이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있어. 박 씨는 뒤처져 걸으며 강희의 뒷모습을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산사태를 마치고 숨겨진 샘물까지 찾아내며 정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강희는 이제 박 씨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만약 자객들이 들이닥쳐도 저 아이가 미리 알아챈다면 정승을 암살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지요. 그날 밤 일행은 달령제의 막바지 구간인 흑풍곡 인근에 버려진 산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지쳐 잠든 틈을 타 땔감을 구하러 가는 척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휘. 박 씨가 뻐꾸기 울음소리를 흉내내자 어둠 속에서 3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김 판서가 보낸 조선 최고의 살수 집단 흑영조였습니다. 그들의 칼날에서는 비릿한 쇳냄새가 풍겼습니다. 왜 일이 늦었느냐? 벌써 고개를 넘겼어야 할 것 아니냐? 자객 우두머리의 서늘한 물음에 박 씨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합니다. 나으리, 보리쌀 한 말에 사온 요물 같은 꼬마 놈이 자꾸 길을 바꾸고 물을 찾아내며 회방을 놓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땅의 소리를 듣고 짐승과 대화하는 듯하니 정승을 치기 전에 그놈부터 죽여야 합니다.
자객 우두머리는 코방귀를 꼈습니다. 고작 12살짜리 애송이 하나 때문에 겁을 먹었단 말이냐? 좋다. 내일 밤 흑풍곡 초입에서 우리가 숲을 에워쌀 터이니 너는 안에서 신호를 보내라. 만약 실패하면 내 목숨도 보장 못한다.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꺼냈지요. 김 판서가 하사한 천금산, 즉 천금을 주어도 고칠 수 없다는 지독한 무색무취의 독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와 달리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희야, 어제는 내가 참 못나게 굴었지. 생각해보니 내가 우리 모두의 은인인데 말이다. 자, 이건 내가 몰래 챙겨온 귀한 육포다. 너 고생 많으니 혼자만 몰래 먹으렴. 박 씨는 독이 발린 육포를 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강희는 박 씨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는 식은땀 냄새와 함께 미세한 금속성 악취가 풍겼습니다. 강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숲짐승들이 어젯밤 박 씨가 나간 뒤부터 흑풍곡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강희는 육포를 받아들고는 가만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 아저씨, 이 육포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아저씨, 그거 아십니까? 숲의 여우들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발견했을 때 절대로 먼저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적이 없는지 3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대지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얼른 먹어두라니까. 강희는 대답 대신 마당에 앉아있는 군주린 길까마귀 한 마리를 향해 육포 조각을 던졌습니다. 까마귀가 깍깍거리며 날아와 육포를 쪼아 먹었지요. 그리고 불과 3걸음도 걷기 전 까마귀는 날개를 파닥거리더니 피 섞인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박 씨는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포졸들과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정승도 차가운 안색으로 걸어 나왔지요. 박 씨,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아이에게 준 고기에 어찌 독이 들어있단 말이냐? 박 씨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막에서 산 고기가 상했나 봅니다. 저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박 씨는 싹싹 빌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기에 당장 그를 처단할 수는 없었으나 일행 내부에는 차가운 의심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강희는 떨고 있는 박 씨를 향해 낳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아저씨, 사람의 욕심은 짐승보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는 배신자를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부른 그 검은 그림자들이 당신의 목을 먼저 찾을지도 모릅니다. 강희의 예언 같은 경고에 박 씨는 오줌을 지릴 뻔했지요. 최정승은 강희를 자신의 곁으로 바짝 불러앉혔습니다. 이제 정승에게 강희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흑영조 자객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흑풍곡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의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습니다. 강희는 정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사냥을 앞둔 어린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대감님, 이제 시작입니다. 적들이 숲의 혈맥을 끊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의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강인은 사찰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씨의 모함과 독살시도,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흑풍국의 공기는 이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갈등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흑풍국의 밤은 여느 곳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자마자 짙은 어둠이 골짜기를 집어삼켰고, 그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사찰의 담장을 타고 넘어왔지요. 낮에 있었던 독살 미수 사건 이후 정승 일행 사이에는 말 한마디 나누기 힘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포졸들은 각자 칼자루를 꽉 쥔 채 주위를 살폈고, 정승은 퇴락한 법당 안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의 서안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며 강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옷자락에는 밤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에게서는 진한 흙내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야생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대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승은 붓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야, 숲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적들이 이미 법당을 에워쌌습니다. 김 판서가 보낸 살수 12,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된 산적 30명이 숲의 숨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잦아들고 달이 구름 뒤로 숨는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법당 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정승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40명 이상의 자객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였지요. 우리에겐 무장한 포졸 5과 내 호위무사 2뿐이다. 이 중에는 박씨 같은 첩자도 섞여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감당하겠느냐? 강희는 정승의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주막에서 가져온 그 낡은 빗자루를 꺼내 정승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대감님,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언이자 대감님이 사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저 마당에서 제가 빗자루질을 시작할 것입니다. 슥 하고 땅을 쓰는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대감님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을 열거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정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빗자루 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소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흔들어 적들의 발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위치를 제 손바닥 안으로 불러들이는 주문입니다. 만약 대감님께서 문을 여시는 순간 안과 밖의 기운이 뒤섞여 제가 쳐놓은 결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 적들의 칼날은 대감님의 목을 가장 먼저 찾을 것입니다. 또한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절대로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빗자루 소리가 멈추는 것은 제가 적의 목을 쳤거나 아니면 제 숨이 끊어졌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정승은 아이의 결연한 표정에서 죽음을 각오한 장수의 기계를 보았습니다. 보리쌀 한 말에 사온 아이가 이제는 늙은 정승의 목숨을 넘어 이 나라의 진실을 지키려 하고 있었지요. 강희야, 너 혼자 저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너무 위험하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산이 저를 돕고
아버님의 혼백이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대감님은 그저 저를 믿고 이 법당 안에서 숨을 죽이고 계십시오. 그리고 포졸들에게 전하십시오. 마당 구석에 쌓인 마른 집단 옆에 횃불을 준비해 두라고요. 제가 지금이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온 힘을 다해 그 집단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때가 유일한 반격의 기회입니다. 정승은 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다오, 강희야. 반드시 살아남아 나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자꾸나. 강희는 말없이 정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희는 마당 구석에 엎드려 떨고 있는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강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너. 강희는 박 씨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 당신이 살고 싶다면 마당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십시오. 당신이 부른 그 자객들은 당신을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목격자는 죽이는 게 그들의 법도니까요. 살고 싶다면 제가 빗자루질을 멈출 때까지 절대로 눈을 뜨지 마십시오. 박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는 이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서서히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숲속에서는 부엉이조차 울음을 멈췄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낡은 나무 손잡이를 타고 기이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적들은 이미 담장 위에서 칼을 뽑아들었고 산적들은 사찰의 정문을 부수기 위해 발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강희의 빗자루가 땅에 닿았습니다. 쓱, 쓱. 첫 번째 빗자루 소리가 흑풍곡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자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낮게 신음하는 소리와도 같았지요. 정승은 법당 안에서 서한을 꽉 쥔 채 기도를 올렸고 포졸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집단 옆에서 횃불을 고쳐 쥐었습니다. 강희의 예언대로 이제 흑풍곡의 운명은 그 낡은 빗자루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칼날들이 강희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일정하게 마당의 흙을 쓸어내릴 뿐이었답니다. 쓱, 쓱, 쓱. 사찰 마당을 메우는 빗자루 소리는 일정하고도 기괴했습니다. 강희는 눈을 감은 채 오직 손바닥에 전달되는 지면의 울림에 집중했습니다. 낡은 빗자루 끝이 땅을 훑을 때마다 미세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먼지는 마치 살아있는 안개처럼 마당 바닥에 낮게 깔려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이 완전히 구름 뒤로 몸을 숨기며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찰나 사방의 담장 위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 판서의 살수 집단 흑영조였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몸을 날리며 정승이 있는 법당 문을 향해 칼날을 내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단단한 흙바닥인 줄 알았는데 자객들의 발이 마치 늪에 빠진 듯 푹푹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희가 빗자루질로 지맥을 흔들어 놓은 탓에 마당의 흙이 부드러운 모래처럼 변해버린 것이지요. 무슨 일이냐, 땅이 움직인다. 당황한 자객들이 중심을 잡으려 허우적거릴 때 강희의 빗자루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휘익, 꽝. 단순한 나무 빗자루라고는
믿기지 않는 묵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강인은 빗자루를 마치 거대한 곤처럼 휘두르며 자객들의 가슴팍을 후려쳤습니다. 빗자루 끝에서 피어오른 흙먼지가 자객들의 눈과 코를 가로막았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놈, 요술을 부리는구나. 모두 죽여라. 자객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숨어있던 산적 수십 명이 함성을 지르며 사찰 정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로 가득 찼지요. 법당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최정승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강희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안과 밖의 기운이 뒤섞이면 제가 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드 듭조렸습니다. 강희야,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한편 마당에서는 강희가 홀로 수십 명을 상대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빗자루를 한 번 크게 돌리더니 하늘을 향해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익.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굴줄인 늑대의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흙풍곡의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치자 숲속에서 수천 개의 노란 눈동자들이 일제히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드드, 깍, 깍, 깍.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수천 마리의 산까마귀와 부엉이 떼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검은 구름이 되어 자객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까마귀들은 자객들의 눈을 쪼고 날개로 얼굴을 갈겼으며 부엉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살수들의 목덜미를 채갔습니다. 으악, 내 눈이 안 보여. 귀신이다. 숲에 귀신이 나타났다. 자객들이 혼비백산하여 칼을 허공에 휘두를 때 이번에는 사찰 담장 밑에서 거대한 멧돼지들과 산늑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희의 휘파람 소리에 응답한 산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어금니를 앞세운 멧돼지들이 자객들의 허벅지를 들이받았고 늑대들은 쓰러진 산적들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산이 인간의 탐욕을 심판하는 거대한 제전과도 같았습니다. 강희는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여전히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빗자루 끝은 이제 자객 우두머리의 발등을 겨냥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우리 아버님을 모함하고 대감님의 목숨을 노려? 강희의 목소리에는 서린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객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칼을 휘둘렀지만 강희는 빗자루를 비스듬히 세워 칼날을 흘려보내더니 빗자루 손잡이 끝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악! 자객 우두머리가 피를 토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불을 밝혀라. 법당 처마 밑에서 대기하던 포졸들이 일제히 집단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화르르르. 순식간에 마당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불빛이 환해지자 자객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산짐승과 까마귀 떼라는 사실을 보고 더욱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짐승들의 공격과 불길에 쫓긴 자객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찰 입구는 거대한 산돼지들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항복해라. 칼을 버리지 않으면 단 한 놈도 이 산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강희의 외침에 살아남은 자객들과 산적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 씨는 마당 구석에서 오줌을 지린 채 눈을 감고 소리 지르고 있었지요. 강희는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빗자루 끝은 이미 자객들의 피와 마당의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흙풍곡의 밤 공기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드디어 강희가 법당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이제 문을 여셔도 됩니다. 마당에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최정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승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타는 집단 사이로 포박된 수십 명의 자객과 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작은 영웅 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승은 달려가 강희를 꽉 껴안았습니다. 강희야, 오 강희야, 내가 해냈구나. 내가 나를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살렸어. 강희는 정승의 품 안에서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쓰러진 자객 우두머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흙풍곡의 밤은 깊었지만 마당을 밝히는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리쌀 한 말의 사오 나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하룻밤의 승리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불길이 잦아들고 연기가 하늘로 흩어질 무렵 사찰 마당에는 굴욕적인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포박된 자객들과 산적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었고 그 앞에는 최정승이 위험 있는 자태로 섰습니다. 그리고 정승의 곁에는 피 묻은 빗자루를 손에 쥔 강희가 서 있었지요. 박 씨, 내 이놈. 고개를 들라. 최정승의 불호령에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던 박 씨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승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김판서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입니다. 박 씨의 입에서 김판서라는 이름이 나오자 포졸들과 고위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현직 대신이 유배가는 정승을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은 실로 천인공노할 일이었지요. 최정승은 차가운 눈으로 생포된 자객 우두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흑영조라 했느냐?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어찌 간신의 사냥개가 되어 무고한 이를 해치려 했느냐? 자객 우두머리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강희가 다가가 그의 가슴팍을 빗자루 끝으로 툭 건드리자 그의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김판서의 직인이 찍힌 비밀 지령서가 들어있었지요. 최정승의 목을 가져오면 은자 1000냥을 내리겠다는 잔인한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희가 조용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고 해진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북방 호위 장군들이 사용하는 구식 인장과 피에 젖어 글씨가 흐릿해진 서신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정승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던 정승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강 무장의 필체가 아니냐?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감님. 3년 전 북방에서 오랑캐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신 강 무장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당시 아버님은 오랑캐와 내통하는 조정의 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시고 이 서신을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신을 보내기도 전에 김판서가 보급로를 끊고 아버님을 고립시켰지요.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서신과 인장을 제게 맡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한양의 최정승 대감님께 전하라고 말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판서가 북방 오랑캐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챙겼고, 이를 눈치챈 강 무장을 역적으로 몰아 입을 막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강 무장은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 간신에게 희생된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아, 강 무장. 자네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다니. 최정승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당시 정승도 강 무장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김판서 일당의 미움을 사서 지금의 유백일에 오르게 된 것이었지요. 결국 강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동시에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해 줄 유일한 은인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숲속을 떠돌며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강인은 무릎을 꿇고 정승에게 간청했습니다. 대감님, 이 서신에는 김 판서가 오랑캐와 주고받은 밀약의 장소와 시간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증거를 임금님께 올린다면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대감님의 누명도 벗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리쌀 한 말에 사주신 은혜,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정승은 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장수의 손보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강희야, 내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너 역시 아버지를 닮아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구나. 내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리라. 정승의 선언에 마당에 있던 무사들은 일제히 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어린 머슴으로만 보았던 소년이 사실은 충신의 후예이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진정한 무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달은 어느덧 구름을 벗어나 사찰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현장은 이제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고 박 씨와 자객들은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자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희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보리쌀 한 말로 맺어진 기이한 인연은 이제 조선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양을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흑풍곡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최정승은 유배기를 돌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강희가 건넨 아버지 강무장의 혈서와 김판서의 암살 지령서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요. 최정승은 유배지를 이탈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입궐하여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품어온 피 묻은 서신을 보아주옵소서. 북방에서 쓰러져간 충신 강무장의 원혼이 서린 고발장이옵니다. 임금은 강무장의 혈서와 포박되어 압송된 흑영조 자객들의 자백을 대면하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김판서가 오랑캐와 내통하고 충신들을 도륙하며 정승까지 암살하려 했다는 진실은 임금의 심장을 찔렀지요. 당장 김판서와 그 일족을 추국장으로 끌어내라.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 천하에 알릴 것이다. 금군들이 김판서의 저택을 덮쳤습니다. 화려한 권세를 누리던 김판서는 도망치려다 강희가 미리 예언했던 길목에서 관군에게 붙잡혔지요. 추국장에서 김판서는 모든 죄상을 자백하며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가사는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곡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배신자 박 씨 역시 엄한 국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노역장에서 참회하며 살게 되었지요. 반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강 무장의 가문은 3년 만에 완벽히 복권되었습니다. 임금은 강 무장에게 영의정의 관직을 추증하고 그의 유일한 혈육인 강희에게 특별한 포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희야, 내 지혜와 용맹이 나라를 구했다. 내 너에게 아비의 뒤를 이을 무관의 직첩을 내리고 대궐에서 전액을 들여 내 교육을 책임지겠다. 또한 최정승을 도와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데 힘써다오. 조정의 모든 대신이 12살 소년 강희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리쌀 한 말에 팔려왔던 소년이 이제는 조선의 가장 고귀한 혈통 중 하나로 다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강희는 임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과분한 은혜에 감개무량하옵니다. 하오나 저는 숲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이 더 체질에 맞사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감님의 안위를 지켜드렸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대궐의 화려함보다는 산천의 자유로움 속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며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임금과 최정승은 아이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승은 강희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려 했으나 강희는 보리쌀 한 말의 인연을 잊지 않겠다며 평생 최정승을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모시며 교류했지요. 강희는 그 후 전국을 떠돌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돕는 신비한 소년 직관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뭄이 해결되고 악덕 관리들이 벌을 받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그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면 하늘이 보낸 사자가 왔다며 반겼답니다. 최정승은 훗날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날 때 강희가 선물했던 그 낡은 빗자루를 관 옆에 두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거래는 정승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보리쌀 한 말로 저 아이의 진심을 산 것이었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감동적인 야담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